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로켓 쏘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우주 탐사의 판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맞습니다. 그 재사용 로켓부터 시작해서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어찌 보면 좀 허황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목표까지 스페이스X의 진짜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보고서를 보면 스페이스X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기존의 그 항공 우주 대기업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그 전략하고 비전의 실체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당신이 이 정보를 통해서 우주 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모든 건 화성에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머스크가 원래 화성에 작은 온실 같은 걸 보내서 식물을 키우는 마르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생각했었는데 러시아에서 로켓을 사려고 알아봤더니 너무 비쌌던 거죠. 그렇죠. 가격이 상상 초월이었죠. 그래서 그냥 에라, 내가 직접 만들고 만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시작이었죠. 그의 진짜 최종 목표는 인류를 여러 행성에 살게 하는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서 혹시 모를 지구 재앙에 대비하는 일종의 인류 보험을 들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거대한 비전이죠. 네, 이 비전이 스페이스X의 모든 결정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의 핵심.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수직적 통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로켓 엔진부터 아주 작은 부품까지 거의 모든 거를 스페이스X 내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아, 직접 다 만든다고요? 외주를 안 주고? 네, 거의 다요.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개발 속도거든요. 속도요? 네, 외부 업체랑 뭐 조율하고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내부에서 그냥 빠르게 설계 바꾸고 테스트하고 이게 가능해진 거죠. 아하. 이게 보잉이랑 로키드 마틴 합작사인 ULA 같은 그런 전통 방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에요. ULA는 발사 한 번에 4억 달러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그럼 비용뿐 아니라 속도까지 잡은 거군요. 그쵸? 두 번째 핵심은 역시 그 유명한 로켓 재사용 기술입니다. 아, 나왔네요. 펠컨 9. 네, 펠컨 9 로켓의 1당 추진체, 그 큰 부분을 발사 후에 다시 땅이나 바다 위 플랫폼에 착륙시키는 거죠. 그 장면 정말 영화 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회수해서 정비한 다음에 또 쏘는 겁니다. 이걸로 발사 비용을 정말 극단적으로 낮췄어요. 얼마나 낮췄는데요? 뭐 최대 70%까지 절감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한 부스터는 거의 20번 가까이 재사용되기도 했고요. 20번이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덕분에 지금 전 세계 상업위성 발사 시장의 60% 이상을 스페이스X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와, 대단하네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 펠컨 1 로켓은 초반에 엄청 실패했다고 들었는데요. 단 분리가 안 되거나 정말 별의별 이유로 다 실패했죠. 자금도 거의 바닥났었고요. 아찔했겠네요. 근데 정말 극적으로 네 번째 시도 만에 성공했어요. 2008년 9월이었죠.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궤도에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와, 딱 그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라는 모토를 증명한 셈이죠. 그 이후에 나사랑 손잡은 게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COTS랑 CRS 프로그램,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국제 우주정거장 화물 운송을 맡기는 계약이요. 이게 정말 생명줄이자 성장의 발판이 됐어요. 아, 돈이랑 신뢰를 동시에 얻은 거군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민간 최초로 ISS 도킹 성공하고 펠컨 9 로켓 지상, 해상 착륙 다 성공시키고 그리고 2020년에는 마침내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죠. 그렇게 기반을 다진 스페이스X가 그럼 지금 가장 힘주고 있는 프로젝트는 뭔가요? 역시 스타링크랑 스타쉽 얘기가 나와야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를 이해하는 딱 두 개의 큰 축이죠. 먼저 스타링크는 수천 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쫙 깔아서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서비스예요. 위성 인터넷이군요. 네, 특히 인터넷 쓰기 어려운 외딴 지역이나 바다 위, 비행기 안 같은 데서 아주 유용할 수 있죠. 오,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위성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 문제라던가
천문 관측 방해 논란, 또 각 나라별 규제 문제 같은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긴 위성이 수천 개면 네, 이건 정말 스페이스X의 그 저렴한 발사 능력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했을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스타쉽은요. 이건 뭐 스케일이 완전 다르던데요? 스타쉽은 차원이 다르죠. 이건 달과 화성, 더 나아가서 태양계 내 다른 행성까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겸 로켓 시스템입니다. 초대형이요? 네, 100%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완성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 될 겁니다. 재사용 모드로도 100톤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100톤이요? 이미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선으로도 선정됐죠. 아, 그럼 기술적으로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요. 일단 우주공간에서 연료를 다시 채우는 궤도 재구뷰 기술. 이거 비행기 공중구조보다 훨씬 복잡한 고난도 기술이고요. 네. 또 수십 번씩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열차 폐탈 내구성 문제도 있고요. 아, 뜨거울 때니까요. 그리고 가장 앞권은 그 발사타워에 달린 거대한 로봇팔 같은 메카질라 있잖아요. 그걸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그 거대한 부스터를 정확하게 딱 잡아채서 회수해야 하는데. 네, 잡아챈다고요? 네.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죠. 정말 SF 같은 도전들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경쟁사들은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당연히 추격하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이라는 대형 재사용 로켓 개발하고 있고요. 네. 전통의 강호 ULA도 벌컨 센토라는 신형 로켓으로 맞서고 있고요. 또 소형 발사체 시장의 강자인 로켓랩도 부분 재사용 기술 개발하면서 뛰어들었죠.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스페이스X가 여러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검증된 재사용 기술, 압도적인 발사 실적과 비용 경쟁력, 부품 대부분을 직접 만드는 수직적 통합, 거기다 스타링크라는 자체 수요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위성을 자기들 로켓으로 쏘니까요. 네. 그러니 시장 지배력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라는 그 강력한 리더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머스크의 그 비전 제시 능력하고 추진력, 이게 스페이스X 성공의 핵심 동력이긴 한데 근데 또 그 사람한테 모든 게 너무 집중된 구조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너무 극한까지 몰아붙인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면도 있겠군요. 네. 들어보니까 스페이스X는 단순히 로켓 발사 서비스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우주 경제 자체를 새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야심이 보이는 거죠. 스타링크는 통신 인프라 시장을 바꾸려 하고 스타쉽은 아예 행성 간 운송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특히 그 최종 목표라는 화성 식민지 건설,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자원을 활용해서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든다. ISRU 개념이라고 하던데. 네, 현지 자원 활용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네, 듣기엔 정말 흥미로운데 기술적으로나 생존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돈 문제 상상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든다는 테라포밍이나 완전 자급자족 도시 같은 건 아직은 SF 영화에 더 가깝죠. 그렇죠. 당장 화성에 만약 독립적인 사회가 생긴다면 거기 적용될 법이나 통치 구조, 거버넌스 문제만 해도 기존의 국제 우주 조약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복잡하겠네요, 정말. 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바로 그런 질문 자체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과정 자체가 혁신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스페이스X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네네. 재사용 로켓, 수직적 통합, 스타링크, 스타쉽, 그리고 결국 화성이라는 그 담대한 꿈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 사례는 기술의 한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스타쉽 개발이랑 화성 탐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건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엿보는 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스페이스X를 꿈처럼 인류가 정말로 화성에 자립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 사건이 지구에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법, 경제, 문화,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에까지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